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방산과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술핵 수준의 파괴력을 갖췄다는 현무5 이외에도 최대 5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B1B 폭격기, 한 번 출격으로 16대 전차 파괴가 가능한 전차 킬러 아파치 헬기 등 다양한 전력이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적성국에 대한 도발 억지력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국군의 날 행사가 다가오면 소외감을 느끼는 군종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충무공의 후예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작전 환경 속에서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상과 공중전력 위주로 동원되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해상전력을 동원할 수가 없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군 내에서도 강력한 해상전력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없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번 국군의 날에는 해군이 공중자산으로 도입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공군과 함께 비행했고 해상작전 헬기인 링스와 AW159, 와일드캣 등이 국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해군의 강력한 전력은 육군, 공군과 달리 다양한 행사에서 국민들에게 소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우리 한국 해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저희 꺼리튜브에서 그동안 국군의 날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해군 전력을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군의 날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 자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단순히 육해공 전력을 보여주는 행사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방력을 인식시키고 대한민국 군사력의 미래를 그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전 세계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므로 도발 억지력을 갖추고 군사적 안보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군의 날이 다가오면 KF-21, K2 흑표, K9 자주포 등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품 무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지상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한계상 해군 전력만은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해양 안보가 중요한 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는 점 이외에도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는 해군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해군 전력이 국군의 날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음으로써 해군 자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해군 전력이 선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군의 전략 자산이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강의 전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해군 전력 중에서도 하나만을 손꼽는다면 현재 미국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정조대왕함이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에 한국이 운용하던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길이 4m, 배수량 600톤이 늘어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춰 탐지 추적 및 대응 능력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 거리도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총 88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로의 해룡 함대지 미사일, SM-3, SM-6 등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를 두고 미국 해군연구소에서는 가장 중무장한 이지스 전함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기고하며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전력을 조명하기도 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도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해군력을 회복하고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프로젝트 33을 출범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건조된 신형 군함만을 놓고 계산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신형 함선의 건조 능력에서 미국이 철저한 열세에 놓여 있는데 그런 미국의 시각에서 정조대왕함은 성능과 가격을 모두 잡은 최적의 함정인 것입니다.
정조대왕함 한 척의 가격은 약 8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동일한 성능의 함선을 건조하려 했다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2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분석인데요.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가졌다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두고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 조선의 열악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국의 정조대왕함이 출중한 성능을 보유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의 강력함은 군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함의 성능도 출중하지만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무장체계 역시 막강한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직발사관 운용이 가능한 대잠 미사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홍상어라 불리는 대잠 로켓으로 청상어 어뢰를 내장한 유도 로켓입니다. 수직발사관에서 발사된 홍상어는 추력 편향 노즐을 활용하여 지정된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 후 정해진 지점에서 로켓이 분리되는데요. 이후 분리된 어뢰는 바다로 입수하여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수직발사관에서 대잠 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일반적인 수평 발사관과 달리 적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대잠 로켓은 발사 즉시 적 잠수함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잠 전력보다 뛰어난 즉각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유도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잠 전력과 달리 적 잠수함이 어뢰에 대한 대응 작전을 펼치더라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의 대잠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비장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상어 이외에도 한국 해군의 무기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전력은 해성미사일이 있는데요. 해성미사일은 8개의 변침점을 보유하여 아군의 함정과 섬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대 사거리는 160km에 육박하는 대함 미사일입니다. 특히 해성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필리핀이 미국과 진행한 발리카탄에서 중국 유조선을 완전히 괴멸시킨 사건 때문인데요. 중국은 필리핀을 상대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조선을 판매했으나 이후 태세 전환을 시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받은 필리핀은 겨우 10년 만에 유조선을 퇴역시키고 연합훈련의 표적지로 사용했으며 4,000톤 규모의 배수량을 지닌 유조선을 한국의 해성이 단번에 격침시키며 전 세계의 한국산 대함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군의 무장체계도 강력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을 통해 선보일 수 있는 현무 시리즈와 달리 지상에서 직접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해군의 화력도 육군처럼 조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작전 지속 능력입니다. 즉, 전투를 수행하는 병력에게 식량과 탄약, 유류 등을 보급하여 작전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요. 전투의 승패는 무기의 성능이 좌우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보급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전 지속 지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군 전력에 있어 작전 지속 지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군수지원함의 역할인데요. 군수지원함은 작전 중인 이지스함을 비롯한 전투함에 유류 탄약 식량 등 필수 군수물자를 보급해 전투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총 4척의 군수지원함을 운용 중인데 4,600톤급 물자를 조급하는 천지급 3척과 11,000톤급을 보급하는 소양급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소양급 군수지원함 1척을 추가로 건조하면서 기존 대비 2배 이상 보급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신형 군수지원함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해군 군수 보급 능력이 현재보다 25% 증가할 전망이라 분석되면서 해군의 원양작전 장거리, 순항훈련 및 연합훈련에서 더 높은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리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 밖에도 적의 잠수함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공격함으로써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P-8A 대잠 초계기 역시 한국 해군의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요. 2024년 6월 19일에 포항 해군기지에 처음 도착한 P-8A는 공중자산이라는 특성을 살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16과 함께 편대 비행을 거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첫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 잠수함의 공격으로 천안함 사건을 겪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P-8A 대잠 초계기는 더욱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첫 선을 보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동북아시아의 방어를 넘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교통로를 지키는 막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저력을 100%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해군 전략 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함대를 재건할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으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한복판에 놓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산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군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그 위용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전력을 갖춘 해군으로 군사적 위상을 세계로 확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5일 한국조선 호황 영상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군함 제작 프로젝트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미국의 군함 건조에 있어 한국조선업의 경쟁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술의 뜻 한국의 정비 및 수리 능력은 이미 미국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설계와 건조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재 인도조선업은 현재 세계에서 22위로 자체 수요를 대기행 규모나 기술적으로 벅찬 상황입니다. 더구나 중국이 바로 옆에서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인도 정부는 자국의 조선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현대중공업과 한화를 포함한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함 건조를 넘어 인도의 조선업 자체를 혁신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인도의 조선 산업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2047년까지 세계 5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의 조선업도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조선업과 해상물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탓에 현재 어려움에 처한 것인데요. 현재 인도에 남은 조선소는 대략 28가의 수준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이들을 되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 정부는 한국 조선소가 들어올 부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안을 접한 인도의 각주에 의견을 타진 중입니다. 현재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문의한 상태지만 여의찬을 경우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에도 비슷한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사정이 매우 급하단 얘긴데요. 반대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급하기로는 미국이 우선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크게 쇠퇴했으며 오죽하면 군함 건조와 창정비조차 국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해군 전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함 수가 미국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방어력 강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자국 내에서 군함을 새로 건조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정비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데 신규 군함 건조는 언감생심인데요.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엔 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창정비를 받으면서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 화물선 윌리 쉬라오가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에 입항했습니다. 배수량은 41,000톤, 전체 길이 210m에 폭 32m의 윌리 쉬라오는 입항하자마자 바로 정비독으로 이동하였는데요. 한화는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결과도 대만족이어서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창정비뿐만 아니라 신규 대형 군함 건조까지 맡기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강성 조선소노조 협회입니다. 이들의 한국 회사에 대한 수주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와 현대가 그랬듯이 한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후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 현지 협의 중입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를 맡을 경우 이런 식의 인수합병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이 국내에서 군함의 블록을 제작하고 이를 미국으로 운송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국내 조선사 어디에서도 빈 도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조선업계의 모든 도크는 선발주된 물량이 가득 차 있으며 미국을 위해 별도의 도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자라 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역시 자국 내 건조 원칙에 더 무게를 둔 느낌입니다.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 제이크 설리반은 자국 내에서 선박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으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업에 본격적으로 재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는 피곤한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부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국내 조선사가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국 조선업체들과 가격 및 서비스 측면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방법 모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생산 인프라를 결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조선업이 미국 군함 건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군함 건조 시장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동시에 한국 조선업에 주목하는 상황은 한국이 조선업에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 제공이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과 대형 군함 프로젝트를 협의 중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1975년부터 운영해온 특수선사업부의 역량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 해군의 주력함인 울산급 호위함으로 한미일과 호주 해군이 참여한 환태평양 합동해상훈련에서 수차례 탑건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과시한 바 있는데요. 이외에도 순수자체 기술로 설계, 건조한 군사목적 함선의 종류만 해도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군수지원함, 원해경비함 등 약 수십 종, 60여 척을 넘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한국 최초의 5,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을 설계하여 건조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등 4대 군사 강국만이 보유 중인 9,000톤급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 중일 뿐 아니라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주계약자로서 AIP 공기부료 추진 장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등 명실공히 우리나라 군함 제작 산업을 선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뉴질랜드와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의 해군 함정을 수출한 바인데요. 이렇듯 함정의 설계, 건조 기술은 일반 상업용 선박의 그것과는 달리 전자, 통신, 기계 등 수많은 분야의 종합적 기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군함 건조를 위해선 최신의 함정 설계 기술은 물론 연구기관 및 관련 업계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필요에 따라 과거의 기술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요소 기술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터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통합 군수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지적했듯 남의 나라 걱정해줄 만큼 대한민국 조선업이 한가하진 않으며 수익성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과 인도의 손을 빌려 해상 물류를 주도하고 중국의 시장 진입과 영향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면 세계 조선 업계를 점령할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과 인도의 제안을 현명하게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동시에 군사적 위상을 세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국 조선업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4일 뉴질랜드 문자 취소 영상입니다. 시간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뉴질랜드 정부와 키위레일을 통해 두 척의 대형 철도 연계 페리를 건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키위레일을 뉴질랜드의 특산품 키위를 운반 유통하는 시스템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키위레일사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철도회사로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철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포조선은 키위레일사와의 계약을 통해 여객 화물 겸용 선두척을 2025년과 2026년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었는데요. 발표를 앞둔 지난 2023년 12월 13일 갑자기 뉴질랜드 측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총 계약 규모 5억 5,100만 달러, 한화 7,38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공표한 시간을 앞두고 취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문자로 통보한 것에 대해 당시 정가에선 뉴질랜드 정부의 결례를 지적했는데요. 이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양국은 물론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한국과 미포조선의 대호재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무탄소화 실현을 위한 신선종 선박으로 미포조선이 이를 건조하게 되면 상당 기간 러닝커브를 겪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러닝커브란 가팔은 성장세가 무뎌지는 정체기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이 선박 건조로 인해 미포조선의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더구나 현대미포조선은 해당 선박 건조를 위해 작년 4분기 충당금을 설정해둔 상태라 금융비용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취소로 인해 충당금이 환입될 것이며 해당 선박을 위해 비워둔 슬롯의 고수익 PC선이 조기 투입될 수 있어 오히려 큰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발생한 생산 안정화 비용 250억 원도 감소하며 실적 개선까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계는 팬데믹 이후 물동량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보다 큰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대형 선박 건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인데요. 선주들이 건조된 배를 웃돈 주고 사갈 정도의 화랑이니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조선업은 오랫동안 세계조선 산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최근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대형 선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조선업의 주요 성장 동력은 LNG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이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전통적인 석유 기반 연료에서 벗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고 뉴질랜드의 키위레일이 주문한 겸용선 역시 이에 해당하는 신선종이었습니다. 또한 미포조선을 포함 한국조선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해상물류와 에너지 수송이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대형 선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한때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몇 년간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면서 수주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량 회복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형 해운사들이 선박 노후화에 대비해 친환경 선박 발주를 늘리면서 한국의 조선소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대량 생산을 통해 전통적인 벌크선 등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기술적 우위와 품질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포조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기업으로 스마트 조선소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선박 건조 과정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775년 창사 이래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형 선박 건조 부문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성장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했으며 LPG 에틸렌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컨로선, 다양한 분야의 운반선이나 지원선 같은 카페리 등
고부가 가치 특수 선박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대미포조선 입장에서 뉴질랜드 측과의 계약 취소가 오히려 달가운 상황이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빈 슬롯을 사려고 세계 각지의 주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미 뉴질랜드 측에서 납입한 계약금 역시 돌려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2021년 당시의 선박 계약 단가는 매우 낮아서 오히려 적자인 상황이었는데 고맙게도 뉴질랜드가 알아서 취소해 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논평가들은 계약 해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초기 계약 이후 조선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대미포가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사실에서 뉴질랜드의 외교적 매너가 부족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통보에 대해선 너무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취소된 슬롯을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어 한국 조선업체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외교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뉴질랜드 측에 책임을 물어 파기 규책 사유가 있는 뉴질랜드에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양국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기한 뉴질랜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노후화된 선박을 비롯한 물류 시설들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공사였는데 그렇다 보니 처음 배정된 예산은 4천억 원대 규모였는데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팬데믹 상황으로 생산 원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점차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고 현재는 초기 규모의 2배에 가까운 7,400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실제 건조를 했다면 미포조선에는 치명적인 적자 계약이었을 텐데요. 결국 예산 증액을 거부한 정부기관에서 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해당 선박을 현대미포조선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었기에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루머이고 저희 채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기본 설계를 끝내고 상세 설계에 들어가던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단계에서 엄청난 적자 프로젝트를 예상 회사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 하는데요. 계약 취소가 결과적으로 현대미포조선 입장에서는 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안타까운 점은 현재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한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것이며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뉴질랜드는 국방 예산이 대한민국이 쓰는 돈의 0.5% 수준인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수준으로 그동안 국방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던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를 한국에 주문하는가 하면 남극 연구 분야에서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에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여기에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국방과 인프라 건설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오랜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수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현재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계약 취소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방한 일정 중에도 언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태도 역시 담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앞으로의 이득까지 기대되는 상황에 우리와 북한 문제와 중국 도발 등 공동의 문제에 공감해주는 동맹과 척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방한 중인 뉴질랜드 총리는 현재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난 6월엔 양국 해군이 로키위 연합 대잠수함 훈련까지 실행한 상태인데요. 양국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을 뒤로하고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가까운 동맹관계를 유지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